ABL 바이오가 미국 임상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술 수출했을 때 기업의 기술 수출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1+1이 아니라 2에 대한 자승, 즉 4배의 기술 신뢰도에 대한 승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기술 수출을 이뤄낸다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하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위클리 바이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돌발적인 정책 변수 출현에 어느 정도 바이오 시장이 내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급등했었는데요. 이후에 하향 안정되면서 바이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 변수보다는 학회와 개별 기업 이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경제 지표를 보실까요? 5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비 상승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준의 의사록 공개를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전히 경계감을 갖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에서 관세 정책은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4%대로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금리도 안정되고 큰 정책적인 이슈가 없음으로 해서 2주간 상당히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간 단위로 나스닥이 플러스 1.5% 상승했습니다. 그 전주에 0.5% 상승했기 때문에 2주간 걸쳐서 변동성이 상당히 축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주 들어서는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에 걸쳐서 나스닥 바이오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약 5% 가까이 상승하는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내 바이오도 1년 6개월 동안 형성되었던 이 박스를 위로 뚫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상당한 힘을 비축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거래량도 상당히 늘고 있어서 위로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 상당폭 열린 모양이 되고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본다 그러면은 약 3%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월 11일부터 새로운 실전 투자 스터디가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이번에 시작하는 스터디는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스터디입니다. 올해로서는 마지막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 포커스입니다. 자, 기술 이전이 상반기에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9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기술 이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올릭스라든가 알지노믹스 그리고 ABL 바이오가 약 4조 원 이상의 큰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약 2조 원 가까이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약 14조 원의 기술 이전이 일어났고 고점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이 2021년 기준을 넘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술이 이전되면은 세 가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금을 받게 되고 두 번째로는 단계별 기술료, 그러니까 임상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신약으로 승인 받게 되면 향후에 매출에 대한 일정 부분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계별 기술료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들이 다 단계별 기술료를 받지는 못하죠. 올해 1분기에 보면은 유한양행이라든가 또 대웅제약, 티움 바이오 등이 기술 수출했던 물질에 대해서 반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질들은 단계별 기술료를 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받게 되는데요. 유한양행이라든가
또 ABL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마일스톤을 대규모로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수출이 꾸준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향후에는 단계별 기술료 그리고 로열티까지도 유입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규모도 늘어날 뿐더러 더욱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기술 분야입니다. 기술 수출되는 분야가 첫 번째로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퇴행성 치료제, 세 번째로는 제형 변경 기술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장 탐내는 분야에서 기술 수출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기술 수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2021년도에 14조 수준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바이오의 랠리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테오젠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 알테오젠이 중요한 이유는 작년에 유한양행의 렉나자와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알테오젠의 이 엠다제 관련한 특허 문제는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가 하나 발생했죠. 미국 머크가 제기한 엠다제에 대한 특허 취소 심판 12개에 대한 청구 중에서 첫 번째 청구에 대한 심리 개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먼저 진행된 심판 청구에 대해서 Trial Instituted라고 심리가 개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자세한 결정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데요. 이 미국 특허심판원의 심리 개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취소 사유에 대해서 타당성을 판단했는데 그 근거로는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재불비, 그러니까 특허를 주세요라고 청구한 그 범위가 명세서, 그러니까 특허를 달라고 기재한 그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의 실시 불가입니다. 이 명세서에 적어놓은 pH20의 변이와 관련된 게 바로 이 엠다제 특허인데요. 이 pH20 변이체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데 과도한 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세 번째로는 미국 머크가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그런 선행 기술이 당초 처음에 이 할로자임의 특허를 내줄 때는 심사관이 이 자료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점을 모두 인정을 해서 머크의 주장이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다라고 확인을 해 준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엠다제의 이 pH20 변이체와 관련한 설명인데요. 특허 청구 범위는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미노산, 즉 pH20은 약 4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슬이 400개가 끼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하나하나가 아미노산에 해당됩니다. 400개의 아미노산, 즉 구슬로 끼워져 있는 단백질이 바로 pH20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아미노산들의 서열 유사도가 95% 이상이면 특허가 침해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320번째 구슬, 아미노산의 돌연 변이를 포함하는데 이 아미노산 320번을 H라든가 KRS라는 아미노산 중 어느 하나로 치환이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특허 침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엠다제에서요. 자, 이에 대해서 심판원은 자, 보면은 명세서에 기재된 부분을 보면은 단일 치환입니다. 그러니까 염기 서열 하나를 치환했을 때에 해당되는 내용을 명세서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청구 범위, 즉 특허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 청구 범위는 다중 치환에 대한 청구 범위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즉 수조 가지 변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세서에 설명된 부분보다 청구 범위가 훨씬 더 크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적인 부분은 최우선 출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12개의 특허 취소 심판을 머크가 청구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한 개 최우선 출원의 명세서에서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같은 명세서에서 분할 출원된 패밀리 특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미노산 서열 유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가 개시된 이 심판을 보면은 서열 유사도가 95%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면 95%라든가 그 이하 91%까지 조금 더 확장된 특허의 범위를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기재불비 이유로 첫 번째 심판이 심리를 개시했기 때문에 나머지 심판들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 즉 기재불비 이유로 개시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머크의 키트루다 SC를 제대로 상업화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은 다수 특허 취소 심판 중 하나의 심리가 개시되면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 절차를 재량으로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심리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특허 침해 소송 및 예비적 금지 명령, 즉 키트루다 SC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금지 명령은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내 키트루다 상업화는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ABL 바이오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ABL 바이오가 오는 6월 10일에서 12일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4회 월드 ADC 아시아 서밋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ABL 바이오가 발표하는 주제는 이중항체 ADC입니다. 이중항체 ADC 후보 물질 ABL206의 발굴 및 비임상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중항체 ADC 과연 어떤 것일까요? 조금 더 살펴보면 두 개의 결합 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타깃을 갖기 때문에 기존에 단일 항체 ADC에 내성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내성을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두 개의 타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종양세포 환경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안전성이 강화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DC에 바이오마커가 있고 그 바이오마커를 타겟하게 되는데 이 바이오마커가 드물게 있는 경우 한 개의 바이오마커에 결합했을 때 암세포 내부로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그 내세포 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이중항체 ADC가 갖고 있습니다. 자, 올해 말부터 이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ADC, 즉 ABL206과 209의 미국 임상 1상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상은 미국에 설립한 독립법인인 네오 바이오에서 실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두 개의 물질을 기술 수출했습니다. 즉, 두 개의 물질을 기술 수출했을 때, 그것도 빅파마에게 했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술 수출했을 때 기업의 기술 수출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1+1이 아니라 2에 대한 자승, 즉 4배의 기술 신뢰도에 대한 승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랩바디 B라든가 그랩바디 T,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중항체 ADC에서 추가적인 기술 수출을 이뤄낸다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6월 11일부터 새로운 실전 투자 스터디가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이번에 시작하는 스터디는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스터디입니다. 올해로서는 마지막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클리 스케줄입니다. 자, 이번 주 중반까지 아스코 2025가 개최가 됩니다. 아스코에서는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나 안전성을 확인한 물질들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위클리 바이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